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죠. 그죠? 6월 3일 날이 대통령 선거니까 약 한 달 정도 뒤면은 이제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조기 대선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오리무중이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한 기사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자,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 권모 씨는 30대입니다. 지난해부터 실거주용 서울 아파트 매매를 준비해 왔다. 자, 지금 사시는 곳은 이분이 권모 씨가 30대 권모 씨가 사는 데는 수도권이래요. 근데 작년부터 실거주로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매수하고자 지금 계속 준비를 해왔다. 이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조기 대선 전국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고민이 깊어졌다. 왜? 정권에 따라 집값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진 공약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쉽게 덤벼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겠다 싶은 집들도 안 나가더라. 지금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기회를 볼까도 싶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예. 자, 이분 서울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 30대 권모 씨는 어떤 생각일까요? 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기준으로는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 집값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강단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집값을 좀 팍팍 떨어뜨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희망회를 막 돌리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는 것보다는 한 달 뒤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보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 집값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사는 게 더 내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 매수세가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세도 지금 다시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지금. 지금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면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죠. 좀 더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곧 이어진 조기 대선으로 부동산 시장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대선 이후 정권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과 경기 침체 영향까지 더해지며 부동산 시장은 안개 속에 머물러 있다. 예. 이렇게만 본다면은, 예, 부동산 시장을 사실 뭐 예측한다는 게 무의미하죠. 예, 예측한다는 게 무의미하죠.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혼재가 되어 있다는 것들이죠. 어떠한 정권이 장출될 것인가.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들은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대출금리는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수준. 약 4%에 해당하는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아직도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리고 경기는 계속 침체하고 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본다면은, 예,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앞으로 내가, 주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현재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집값이 올라, 집값 분명히 떨어질 거야, 라는 부분을 포커싱을 맞추면서 볼 것이고, 그리고, 아니야, 지금보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금리를 예를 들겠죠. 지금은 기준금리가 2.75%이고, 이지만은 대출금리가 4% 수준인데, 연말이 되어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2%까지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3% 초반으로 내려온다면은, 다시 부동산 시장 반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러면은, 지금은 집을 사는 게 맞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크게 두 부를 갈라져 있겠죠.
물론 결과는 1년쯤 지나면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금리라는 부분과 경기 침체라는 부분은 같이 동반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경기가 침체하면은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로 떼서 볼 게 아니라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권 씨처럼 매수자들이 망설이는 가운데 집을 팔려는 이들도 매물을 거둬들이며 관망 중이다. 아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대비 지난 4일, 4월 4일 날 파면이 확정됐잖아요. 그죠? 헌재에서. 이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물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다. 예. 제가 저번 주에도 현장 분위기 살짝 말씀드렸는데 4월 4일 이전과 이후 그냥 3월 달과 4월 달에 그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달에는 또 거래가 활발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4월 달 들어서면서 거래가 다시 많이 주춤거리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닌가 봐요, 보니까는. 좀 관망세가 지배적인 분위기지만은 매매를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폭등을 경험했던 이들 중심으로 이 같은 의견이 퍼지고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때 또 집값이 올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조건에 따라 다른 것들이지. 예.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 해가지고 무조건 집값이 폭등한다. 이렇게 공식화 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생각하는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집값이 폭등할 것 같다.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얼른 사둬야 하나 고민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선 후보,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방점을 둔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또 검토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그걸 좀 보시면 이겁니다. 주택 공급 카드 꺼낸 이재명, 문정부, 윤정부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4일에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공개했다. 재개발, 재건축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내용,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것들이 이전 정부와는 차별성이 보이는 대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고, 자, 서울 노후도심은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4기 신도시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와 그 서울 도심 내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올려주고 분담금도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은 주택 시장 경기가 위축되면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주택은 준비해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공공 분야에서 빨리 현장에 공급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앞당겨서 건설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예. 항상 그래 왔듯이. 주목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지금 공급 쪽에 방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떤 뭐, 규제,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생각한 바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공급에 좀 방점이 많이 찍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그 사업성을 확보를 해서 빠르게 공급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용적률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공개는 없듯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들은 뭔가 반대급부를 받아내겠다는 이야기겠죠. 올라간 용적률 인센티브만큼을 뭐 임대주택으로 공급해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나올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어쨌든지 공급 정책을 드라이브를 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는, 예, 전부 다 뭐 긴가민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좀 쉽게 결정을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한 두세 달 있다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앞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분명히 강경하게 집값을 때려잡을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사야지. 그럼 일단 2년은 전세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예. 일단 이렇게 지금 시장은 혼란한, 오리무중의 상태다. 좀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우리가 팩트만 체크해 봅시다. 팩트만. 크게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좀 팩트 체크하고 싶은데, 자, 먼저 첫 번째, 공급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을 강화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 공급 부족이 몇 년간 이어진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요건 팩트입니다. 그죠? 요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안 된다는 것들은 이전에 문재인 정권에 겪어봐서 잘 알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공급을 넣어야 된다는 것들도 이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팩트는 그거예요.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이 앞으로 몇 년간은 이어진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뿐만이 아니라 울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 그러면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뻔히 보이는 공급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지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에 중점이 맞춰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게 된다면은 결국 규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킬 것이다. 근데 그 지금 공급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3년 안에 그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2, 3년 정도 안에 그 공급 부족발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규제 정책을 안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수요 억제책이죠. 규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흐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요게 공급 관점에서 본, 예, 전국적인 공급 물량 부족 관점에서 본 흐름이고요. 자,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양극화입니다. 이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할 과제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는 규제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오히려 활성화시켜서 그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을 유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저번 주에 나왔죠, 그죠? 지방에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예, 취득세 1.1%를 적용한다고 저번 주에 발표가 났었죠. 제가 저번 주에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단지가 어디인지까지도 다 찍어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조회수가 너무 작게 나왔더라고. 그 정말 그는 거의 그 유료 정보급의 그런 내용인데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어쨌든 지방의 공시가 이하 취득세 완화가 신호탄이 될 수 있는데 이걸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유동성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싶어 한다. 현재 정부는 좀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를 해가게 된다면 올라도 남는 게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의 생각은, 투자자의 마인드는, 오히려 지방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마침 또 지방으로는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도록, 취득세 완화라든지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황이고, 실제로 서울에 투자하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많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자의 발길은 지방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 뭐 어떤 특별하게 뭐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유동성을 막고 지방으로 턴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똘똘한 한채 현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눈뜨고 그냥 보고 있을 정부는 없습니다. 예. 근데 달도 차면은 기운다고 이제 서울 수도권의 상승이 좀 주춤해지고 지방광역시, 부산, 울산의 순서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는 간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할 과제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일부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지금 지방 선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그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투자들의 특성상 보면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 지방 단지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지의 실거주분들이 선호하는 입지. 두 번째, 전세가가 높아야 돼요. 전세가가 높아서 투자금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드는, 더 작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 정도의 단지. 그리고 세 번째, 취득세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공시가 2억 미만의 단지. 이 세 가지 조건이 가장 투자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조만간에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자기 정권에서 해결해야 할 공급의 문제,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부산 광역시의 입장에서는, 뭐 공급 부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양극화 해소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 머지않은 기간 안에 부산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네.